어떻게 정의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인공지능에서는 그럼 과연 인간의 지능의 정의에 잘 따라서 만들어 왔는지 아니면 그래서 이 MCP 모델은 웨이트과 이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들의 리니어 합에서 그게 어떤 일정 정도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1과 0의 어떤 바이너리 값을 갖도록 이게 프리시냅틱 뉴러널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포시냅틱의 액티비티인데 걔네 둘이 만약에 같이 발화를 하면 포지티브하게 증가한다. 여기는 다음 분이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처음으로 얘기하셨던 폴 월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의 스페이스인데 이거 하나하나의 골짜기가 다 메모리의 어떤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안정된 에너지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센소리 에비던스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골짜기로 빠지는 거죠. 1984년도에 Temporal Difference라는 아주 강화학습의 아주 근본적인 알고리즘, 그래서 뉴로사이언스까지 넘어와가지고 막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랑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테이셔널 기제를 만든 그런 알고리즘. 자, 이제 데이비드 루멜할트라는 이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공식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써서 처음으로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세요. 그 페이퍼에서. 근데 그 페이퍼 1986년도 페이퍼에 오토인코더라는 개념도 여기서 이미 이 페이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루멜할트가 첫 번째 저자지만 두 번째 저자가 이제 제프리 힌턴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제프리 힌턴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만드는데 공헌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폴 웨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루멜할트가 그 컴퓨터 공학자였나요? 아니면 제 기억이 맞으면 심리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심리학자들 또 커넥셔니스트들이 이제 뭔가 이 신경망과 이 마인드를 좀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 중에 몇 분들이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맥클라렌도 사실 여기 지금 들어있지 않지만 루멜할트랑 같이 PDP 모델. 저는 맞아. 대학원 석사 할 때 이 PDP 모델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는 거를 그때 커넥셔니스트 그걸 처음 배웠었는데, 그때 딥러닝 같은 거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PDP 모델을 할 때 루멜할트와 이제 맥클라렌인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분들이 이제 했던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 다 심리학 안에서, 저는 심리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게 심리학과 이 컴퓨터학이 얼마나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를 좀 한번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아까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타겟부터 시작해서 인풋 레이어까지 내려오면서 그 에러가 쭉 전파가 되는 방식을 얘기했고, 사실 딥러닝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최대 어떤 요인으로 치자면 백프로파게이션인 거죠. 백프로파게이션이 없었으면 현대 딥러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말고 오토인코더가 이 데이비드 루멜할트 그 페이퍼에서는 오토인코더도 백프로파게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 without teacher,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을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토인코더를 거기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무슨 오토인코더라는 단어는 쓰긴 하는데 이제 이 어떤 생성 모델로서의 오토인코더라보다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조금 더 일레보레이트 하기 위한 그런 예제로 썼던 건데, 이 오토인코더의 중요성을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될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석세서로서의 피터 다이언도 사실
이 2000년도에 제가 몇 번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한 번밖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찰떡함이 많아가지고 피터 다니도 진짜 막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말 대가인 것 같고 중요한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헬름홀츠 머신. 이 헬름홀츠 머신은 너무 관련이 있어서 또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볼츠만 머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제가 다 같이 묶어서 얘기 드릴게요. 이 챕터예요, 사실. 이 페이퍼가 아니라 챕터인데, Learning Internal Representation by Error Backpropagation이죠. 사실 여기 Internal Representation이니까 이분들은 이미 Internal Representation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림 중에 6번째인가 5번째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오토 인코더의 그 그림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근데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의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이라기보다 그냥 그야말로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 하나만 생각하고 만들었던 모델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토 인코더의 형태인데 이 인풋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디멘전이 리덕션된 히든 레이어 그리고 바틀렉을 담당하는 인터널 리프레젠 인코딩이라고 하죠. 인코딩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어떤 그 인풋 데이터의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운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다시 창발하는 이 인풋 데이터와 비슷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는데 이 오토 인코더의 개념은 결국에 쉽게 설명하면 인풋과 인풋을 인코딩한 이 인코딩 바틀렉으로부터 시작해서 히든 레이어 아웃풋을 거쳐서 리컨스트럭션한 EX 원본과 리컨스트럭트한 X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이 히든 레이어들을 결정해주는 이 파라미터를 찾는 게 바로 오토 인코더의 핵심 과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약간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오토 인코더. 그래서 이 아웃풋에서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에 얘와 똑같은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인풋과 똑같은 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다르진 않지만 그래서 비슷한 도메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풋과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데이터의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오토 인코더는 아직까지 그 형태는 갖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반해서 아까 딥빌리프 네트워크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딥빌리프 네트워크를 하나는 인코더를 만들고 하나는 디코더를 만들면 그것도 그냥 오토 인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튼이 이미 딥빌리프 네트워크를 가지고 오토 인코더에서 이 페이퍼에 대해서 2006년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오토 인코더뿐만 아니라 이런 확률적 형태의 딥빌리프 오토 인코더도 이미 있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최근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연결이 되나요? 이게 확률을 둘 다 확률 분포를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도 쓰고 여기서도 확률 분포를 썼는데 얘는 이제 각 레이어마다 확률 분포 모델링이 돼 있는데 반해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이 인코딩 다음에 네. 중간에 하나 이 샘플링하는 네.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유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랜드스케이프를 하다 보면 딥빌리프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이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트레이닝 시키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 일단 들어가면 네. 기본적으로 샘플링이 필요한데 네. 그게 매 레이어마다 있다는 거는 컴퓨테이셔널리 엄청 헤비할 것 같네요. 컴퓨테이셔널 되게 인터랙터빌리티나 또는 로컬 미니마나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 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트레이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되게 재밌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어떤 모체로서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이 피터 다이언이 헬름홀츠 머신이라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여기 나비 넥타이 모양의 오토 인코더가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반으로 접으면 이 헬름홀츠 머신이 말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뉴런들이 이렇게 오토 인코더는 뉴런들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다 다른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헬름홀츠 머신은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서 뉴런들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얘기 드릴
프리딕티브 코딩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우리 뇌에 정말 구현이 되지 않았을까 더 플라우스블한 모델이 이 오토 인코더보단 이 헬름홀츠 머신인데 중요한 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커넥션이 양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호필드 네트워크는 이걸 공유했잖아요. 이게 양방향으로 통신은 되는데 그 웨이트를 공유한 데 반해서 헬름홀츠 머신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넥션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커넥션이 서로 달라서 이 두 개를 다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인풋에서 들어가는 건 센서리가 들어가는 정보로 파악하시면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건 우리 뇌 속 안에서 프리딕션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네레이티브 모델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경과학에서는 프리딕티브 코딩, 인공지능에서는 오토 인코더의 한 단계 더 발전된 버전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개발에 영감을 준 아주 중요한 이 계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헬름홀츠 머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주 주중에 저희 헬름홀츠 머신을 한 주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네. 정말 놀라운 페이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딱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이 구조가 갖고 있는 또는 이 헬름홀츠 머신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훨씬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우 교수님께서 다음 강의 주차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헬름홀츠 머신은 정말 여러 볼 때마다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는 여기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호필드와 볼츠만 머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리플레이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반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또 그 프리 에너지가 그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또 어떤 그런 팀들이 계속 리플레이가 되면서 리프레젠테이션과 또 프레딕션과 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계속 등장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쭉 보시면은 이게 이 행동도 나왔고 어떤 이 퍼셉션 쪽도 나오고 이제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템포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졸던이라고 이분이 앞으로 이제 피터 다이안도 그렇고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연구자들의 포스닥 슈퍼바이저나 PhD 슈퍼바이저더라고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 타임에 대한 고려가 우리 인공지능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간단한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아까 전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석세서가 이제 RNN의 어떤 리미테이션을 좀 극복해서 만든 이 롱 숏 텀 메모리 LSTM이라고 부르는 이 알고리즘이 1997년도에 율겐 휴민드 휴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해서 조프 인턴, 얀 리쿤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그리고 율겐 슈미드 그거를 꼽아요. 이 LSTM이 나중에 제가 좀 2000년 후반에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에 소개를 드릴 텐데 아직도 LSTM은 퍼포먼스 벤치마킹을 하면 막 2등, 3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LSTM은 참 되게 대단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이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시퀀셜 데이터 처리가 점점 필요해서 이게 개발이 된 것 같고 시퀀셜 데이터가 그럼 왜 중요한가? 시퀀셜 데이터를 왜 특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시퀀셜 데이터가 타임 정보가 계속 쌓이면서 그 타임 정보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루기 때문에 그냥 그 마르코브 프로세스처럼 그 순간순간 그것만 처리한다기보단 과거의 정보를 쭉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더 정확하게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정보를 참고해야 해석 가능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테크닉들이다. 그래서 보이스 스피치 레코그니션, 텍스트 인터프리테이션,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미지 캡셔닝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고 아키텍처 타입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사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 원투원 매핑이고 원 투 매니로 끝날 수도 있고
many to one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many to many로 끝나는 것도 있고, many to many로 또 다른 형태로 끝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적의 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어떤 아키텍처를 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알고리즘들은 뭐 바닐라 RNN, 그러니까 바닐라 RNN 이제 마이클 졸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고리즘이고, LSTM도 있고, GRU라고 이제 게이티드 리커런 유닛이라 가지고 이제 GRU를 만드신 분이 사실 한국 분이세요. 조경현 교수님 지금 NYU에 계신 분이죠. 이분이 GRU를 만드셨고,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인코딩 디코딩 모델도 이 RNN 알고리즘이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들입니다. RNN은 이러한 제일 간단한 형태의 실제 아키텍처 타입에서 보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얘는 중요한 게 이제 대신 템포럴 언폴딩을 하죠. 그래서 이 율겐 슈미드 휴버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 딥러닝 레이어의 뎁스로 치면은 이 RNN이 가장 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템포럴은 끝까지 가니까 이 수식적으로 봤을 때 계속 레이어를 통해서 이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갈 때 이 뎁스가 가장 긴 거라서 이제 이게 가장 깊은 딥러닝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옵저베이션이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데 그 옵저베이션에 숨어있는 히든 소스를 시간이 갈 때마다 조금씩 축적해서 그때그때마다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가장 되게 적합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이고, 대신에 이 바닐라 RNN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장 전에 주어진 정보들의 어떤 컨텍스트가 점점 앞으로 가면서 사라지면서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남기를 바라면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실제로는 이런 롱텀 디펜던시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뭐 저희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안다 뭐 이런 그렇죠, 앞에 그렇죠. 말과 끝까지 네. 다 저장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없어져 버리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컨텍스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LSTM, Long Short Term Memory가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제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알고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운 수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의 어떤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세 가지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forget rate, input rate, 이렇게 게이트, 그러니까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고 기억할 건 계속 더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 셀 스테이트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디벨로퍼가 원한다면 롱텀 디펜던시를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하나의 어떤 컴포넌트인 거죠, LSTM에서. 그래서 대신에 잃을 건 잃어야 돼요. 렐레번트하지 않은 건 빨리 잃어버리고, 렐레번트한 것만 계속 시간을 따라가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orget, input, output gate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롱텀 디펜던시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된다 얘기를 드리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LSTM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교수님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RNN 계열의 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 아웃풋의 숫자가 인풋 숫자랑 똑같아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언어를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데 숫자가 다른데 숫자가 당연히 달라지는데 이게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픽스드 랭스 아웃풋이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등장한 알고리즘이 바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또는 인코딩 디코딩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2014년도에 되어서야 등장을 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럼 그전엔 머신 트랜슬레이션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리프레젠테이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코딩은 인풋 숫자대로 들어가고 아웃풋을 내는 이 디코더는 또 이제 길이가 다를 수 있는, 그래서 컨텍스트를 압축해가지고 디코더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타임 언폴딩을 하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또는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이미지로 들어가면 이미지도 다 패치로 나누면 그것도 시퀀셜 인포메이션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환경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여자의 얼굴로 바뀌면 그게 꼭 어떤 같은 이미지의 패치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도 충분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퀀스 인코딩 디코딩 모델이 지금 RNN 계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를 매김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것을 대체한 게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RNN 구조를 아예 버려도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전에는 아마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안 됐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지 막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어를 뭐 할 때만 항상 찾아보는데, 그래서 사전만 잘 됐었나? 그거 사실 생각하면 구글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것도 네. 나온 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별로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80년부터 90년 사이가 이제서야, 주디어 펄 이분은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분도 사실 천재시죠. 네. 이분은 뭐 사실 causality, probabilistic reasoning 하면 이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분이 정말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이분을 소개를 못 드리겠는 게 못 드리겠어요. 제가 제 지식이 너무 짧아서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 probabilistic reasoning에 대해서 정말 업적을 정말 많이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주디어 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대가신 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990년과 90년대 사람들, 2005년까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1990년대 사람들인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이안 리쿤이시죠. 이안 리쿤 교수님께서는 지금 NIU에 계시고 페이스북에 또 계시고 이 CNN을 만드신 분인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 네오코그니트론의 석세서로서 이제 또 이 비주얼 시스템을 모방한 알고리즘을 만드신 분인데, 이제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때가 다시 두 번째 신경망 연구의 겨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딥한 레이어를 만들어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컴퓨팅 리소스가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은 어떻게 이제 할 줄은 알겠고 진짜 했으면 좋겠는데 레이어를 8개만 딱 쌓아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뭐 이제 도저히 실효성이 없네 해서 또 시들시들해지다가 했지만 그때 막 큐러닝도 나오고 헬머치 머신도 그때 나왔고 딥빌리프 할 사람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발전이 굉장히 컸다. 굉장히 컸고 그것의 중요성을 그때는 다들 무시했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래서 아마 겨울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이거겠죠. 그래서 다 떠나고 산업체로 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딥러닝을 하시던 분들이 다 포기하고 약간 다른, 그래서 베이지안 뭐 그런 것도 하시고 뭐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다가 그때 이 딥러닝을 끝까지 안 했던 거를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명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시 이렇게 와서 2010년, 2009년 요때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딱 되는 그 전에 이제 이게 이렇게 뜰지 몰랐던 코너만 돌면은 뭐 브라이트 퓨처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걸 모르시고 거기서 그때까지 이제 포기했던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런 걸 제가 바로 옆에서 봤었습니다. 딥러닝을 꾸준히 하시다가, 그러니까 대학원 PhD까지 하시다가 그 뒤에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안 하고 베이지안 그 모델링을 하셨던 분이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다행히 구글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이제 딥러닝 이런 거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설명하시면서 자기 친구는 지금 그러세요. 그때 버텼던 그분들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자기는 떠났다고, 너무 아쉽다고 막 이러면서. 참 그런 게 근데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얀리쿤 교수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왔었는데, 얀리쿤은 이제 이 후쿠시마 이 네오코그니트론 모델에서 나온 건데, 이제 네오코그니트론이랑 그러면 CNN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면은 가장 차이점은 네오코그니트론은
뭐가 없었어요? 백프로파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러닝을 하지 않아요. 러닝을 어떻게 하냐면 하긴 하는데 위너 테이크 올이라는 어떤 또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바이올로지컬리 플라우스블한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이 뉴런들이 사실 어떤 백프로파게이션 시그널처럼 어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시그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뉴런들은 항상 그냥 프리시냅과 포스트시냅틱 뉴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미 언슈퍼바이즈 러닝 룰을 적용해서 뭔가 이 학습을 시키시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거에 반해서 백프로파게이션 너무 동작을 잘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비주얼 시스템이 워킹한다는 첫 번째 모델로 CNN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사실은 네오코그니트론이 그것의 모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 피터 다인도 얘기를 드렸고, 이제 SBM 서포트 벡터 머신도 1995년도에 나오고, 이때가 그러니까 약간 겨울이었던 게 느껴지는 게, 쉘로우 레벨 알고리즘, 뭐 제가 여기 앙상블 러닝, 뭐 랜덤 포레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팅, 얘네들도 진짜 강력하거든요. 이거 캑을 테스트하면 아직도 이 딥러닝 제치고 막 익스트림 부스팅 막 이런 거 다 1등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 딥러닝 계열이 아닌 쉘로우 레벨 러닝이 또 한번 붐을 일었다. 그래서 LSTM도 얘기를 드렸고, 딥 빌리프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이게 1900년대의 어떤 인공지능의,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커버한 건 정말 소수일 것 같고, 그 대신에 중요한 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홍석준이 생각했을 때 그 중요한 분들을 쭉 나열을 시켜드렸어요. 이 흐름을 알면은 나중에 다 랜드스케이핑이 좀 가능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구나. 이런 걸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던 에라로 가는 이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난 요슈아 벤주 어디 간 거야? 이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래서 저도 아니 찾아봐도 요슈아 벤주는 그럼 과연 진짜 뭘 했지? 그리고 여기저기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업적들은 생각보다 2000년대 뒤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을 걸고 나온 거. 그 전에는 이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속속들이 녹아 있어요. 이 페이퍼, 저 페이퍼 막 다 2저 또는 저 4저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 2000년 후반에 한 이것들을 보세요. 일단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2000년 후반에선 조슈아 벤조를 넘어서는 분이 없어요. 이분 밑에서 나오신 그 조경현 교수님도 이분 밑에서 포스닥 하시고, 이분 밑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어텐션 메커니즘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고, 물론 이안 굿펠로우가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슈퍼바이징 하셨고, 그레이언 베스트 러닝 이런 거 뭐 아주 정말 굵직굵직한 거 2000년 후반에 나온 거, 2000년 뒤부터 나온 거 다 여기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내가 이 1900년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힌트는 백프로파게이션, 볼츠만 머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그리고 드롭아웃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이름을 갖고 있고, 얀리쿠는 CNN, 그리고 뭐 이런 그 ICLR도 이제 파운드를 하시는 분이고, 벤지오는 tons of theoretical work 이론적인 일을 많이 하셨고, 힌튼이나 얀리쿤처럼 어떤 하나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는 없는데 엔타이어 필드에 이렇게 전체 분야에 굉장히 골고루 영향을 미치셨고, 굿펠로, 빈센트 되게 유명하죠. 이런 분들의 다 하셔서, 사실 뭐 힌튼 교수님이 가장 그 인용수는 높은데, 그 다음 요슈아 벤조예요. 얀리쿤은 오히려 좀 떨어져요. 근데 그거 아시는 분이 얀리쿤이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 동안이시네요. 되게 동안이세요. 근데 벤조가 가장 나이가 어리세요. 조프리 힌턴은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는 앤드류 융도 사실 제가 오늘 얘기를 못 드렸는데, 앤드류 융도 뭐 정말 유명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2000 후반대를 장식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요르겐 슈미드 유버 LSTM 만드신 분도 우리가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가스파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인공지능이 끝났습니다. 1990년대. 90년대 인공지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00년대에도 좀 기대가 많이 됐죠. 2000년대도 굵직굵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지금 있어요. 자꾸 새로운 에러로 얘기하시면서 너무 흥분하시네요. 한 페이지가 새로 나올 때마다 목소리 지금 빨간색이 콱 뜨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서 그 커지는 그런 흥분을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이게 근데 정말 흥분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바로 흥분이 됐어요. 저는 그때 보내주셨을 때 이 사진 보고 갑자기 들어야 돼, 듣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이렇게 뭔가 저도 이제 생명을 맡아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엄청 너무 기대돼요. 부담감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많이 흥분이 되고 지금 2000년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근데 자세히 진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 보시는 가치를 좀 값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목적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즐겁게 또 즐기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랜드스케이핑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모든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열정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근데 전달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목소리가 계속 커지죠. 마이크와 카메라를 뚫고 지금 이 열정이 막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좀 무리수를 던지는 게 느껴져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도 근데 이게 영상이란 게 좋은 게 점프할 수도 있고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또 지내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